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이어서 저번 시간에 합격자들 좀 영상 좀 찍느라고 약간 저번 주에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진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해야 될 것은 그 조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소 내용을 보시면 또 아무리 교과서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 위주로 나온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보면 볼수록 디테일함도 있고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소, 입체의 세계가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입체 표현 방식으로는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조각과 흙을 붙여서 입체적 형태를 만드는 소조가 있는데, 우선은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체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조각과 그 다음에 붙여가면서 하는 소조 기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대 조각을 항상 얘기할 때는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용접 기법 등이 등장한 후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60년대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 기법이라는 것이 그 이전부터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카소가 이제는 면제로 기타 작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영향을 준 데가 이제 구성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의 어떤 철에 대한 재료적인 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유행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용접기법의 등장 후에 철판 등을 용접해 구축적으로 표현하는 기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철조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구축적인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구축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보통 소조는 붙여가면서 한다, 또 조각은 깎으면서 한다. 그런데 얘네들은, 철조는 용접하고 절단하고 구축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전통적인 방법은 조각이 됐든 소조가 됐든 뭐가 중심이냐면 얘네들은 주로 양감을 위주로 한다라는 겁니다. 양감을 위주로. 근데 이제 용접 기법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얘네들은 이제 면제, 그 다음에 선제를 중심으로 표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입체 표현은 공간 속의 형태를 직접 느낄 수가 있고, 작가의 의도가 삼천 공간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조소는 여기서 물질성, 여기서 중요하죠. 자, 여기서부터 물질성, 그 다음에 입체성, 그 다음에 구조성, 공간성, 이게 보통 이제 조소, 크게 우리가 이제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성, 입체성, 구조성, 공간성. 요거로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폴로와 다프네의 주제로 해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누구냐면 이제 베르니니가 만든 거죠. 이제 작품을 보시더라도 되게 역동적이면서도 동세적인 면이 많이 돋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옷자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신화적인 내용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요 작품 자체는 어떤 작품의 특성이 있지만 주제적인 특성을 교과서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 다프네를 쫓아가 몸에 손이 닿는 순간 피할 수 없게 된 다프네는 강의 신인 아버지 페네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페네우스는 다프네를 월계수로 변하게 하죠. 그래서 다프네의 머리카락 일부가 여기서 순간 머리카락이 나뭇가지로 변하고 발은 뿌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피부는 나뭇가지가 옷자락의 섬세한 묘사와 같은 조각 기술의 극치를 실제 여성의 신체가 우리 눈앞에 나무로 변신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신빙성을 주는데,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표현적 특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름다운 남녀의 몸은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공간에 침투하게 되는데, 이 조각에서도 역시 이 대각선의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각선이라고 했을 때는 동세적인 요소를 강조할 때 회화적으로 대각선 구도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조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베르니니는 17세기 최고의 조각가 겸 건축가고 바로크 미술을 구현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베르니니 하면은 바로크 조각가의 대표성을 띈다. 왜 그러냐면, 베르니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르네상스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굉장히 정적인데 반해 베르니니의 바로크의 조각품, 또 회화도 그렇지만 굉장히 동적인 요소가 굉장히 표현이 되는데, 그 동적인 요소를 감정을 나타내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르네상스를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는 그렇게 감정이 나타날까요? 물론 작품 자체로서는 이제 고딕의 중세보다는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제 지오토부터 이제 감정이 많이 나타나고 고딕 후기부터.
그래서 르네상스도 나타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종교화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에 고전적 요소를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종교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전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걔네들이 왜 감정이 뭐 이전보다는 많이 이제 중세보다 나타나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지금 바로크랑 비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야기적인 전달과 그 목적이, 그러니까 전달에 대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동세, 그 다음에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연극적인. 그래서 정열적이고 인상적인 그의 작품은 깊은 신앙심을 하곤 했지만 자화상 등 세속적인 주제도 탁월했고요. 젊은 나이에 큰 성을 거둔 그 평생 로마 주요 예술가로 지냈고 81세 나이에 되게 오래 살았죠. 그 다음에 작품이 뭐가 나오나, 마두. 말머리, 그러니까 테라코타입니다. 권진규도 한번 나올 법도 해요. 사실은 그 권진규가 교과서는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권진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는 당시에 이 작품 그 자체 내에서 이게 60년대라고 본다면, 당시에 이제 60년대, 우리나라 이제 6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작품 자체로 본다면 유행했던 게 철조라는 거죠. 이 철조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그 구상성이 뛰어나죠. 그런데 이 철조가 유행을 하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구상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제와 그 다음에 구상을 계속 추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그 좋아하는 대상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철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구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기 볼 필요가 있어요. 1953년에 일본 그 무사시노 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권진규가 1959년에 귀국한 후 테라코타와 건칠기법 요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제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제인데 우리나라의 그 방식, 제작 방법도 추가를 합시다. 요거 제작 방법 요까지 하고, 자, 테라코타 건축 기법으로 작업한 인물상, 자수상 뭐 여러 가지 부조 작품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절제되고 정적인 조각. 권진규 하면은 절제되고 정적인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절제되고 정적인 조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동세가 심하거나 어떤 감정을 막 그 폭발하듯이 표현하는 그런 요소들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종교적 숭고미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어떤 정적인, 그러니까 되게 움직임이 없는 명상에 잠긴 대상,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각을 통해서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을 담아냈고요. 특히 주변 인물을 모델로 해가지고 모자상, 지원의 얼굴, 손, 마두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고도로 절제된 긴장감과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조각을 통해서 뭐를 추구합니까? 영혼을 향한 이상세계에 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영혼을 향한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결국은 이거는 영혼을 향한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는 쓸 일이 없죠. 이렇게 쓰는 건 이제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 종교적 숭고함을 표현하고 있다,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세요. 종교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 물론 이제 불교적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그 불교적 성향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종교성이라는 걸 많이 거론을 한다. 자, 그러나 개, 말, 소, 새, 고양이 등의 여러 동물의 형태를 구상, 추상,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채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특히 말은 그에게 중요한 모티브로 수목 드로잉에서도 환조, 부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상과 승려를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서 전통적인 모티브를 현대 조각과 연계하기도 했는데, 권진규가 제작한 테라코타 기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직접 소조 작업을 해서 하는 직접법이 있습니다. 점토를 만들어서 소적 원형을 석고형 틀에 주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간접법. 그러니까 뭐 직접법은 직접 만들어서 속을 파내는 거겠죠. 그럼 그건 하나밖에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간접법은 외형 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전자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나, 후자는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의 경우도 동일한 툴로 만든 작품이지만 다른 종류의 점토를 사용했기에 건조와 소성의 수축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색의 차이도 생겼다. 그래서 재료적인 요소에서 약간 변화를 줬다. 자, 그리고 지원의 얼굴 테라코타.
기원의 얼굴, 테라코타 건칠. 자, 요거 체크합시다. 테라코타와 건칠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형한 두상조각과 흉상을 주로 제작한 권진구 작품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고, 모델의 외형의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어 발표 후 40년이 지난 지금도 리얼리즘의 조각이 대표적으로, 특히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철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거죠. 치열한 창작의 삶을 살아온 천재의 손길에 고요한 숨결이 느껴진다. 자, 이삭의 희생의 청동, 도금. 자, 기베르티입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자, 뛰어난 묘수로 깊은 공간감. 이 사람은 이제 공간감이 특징이고요. 부조 배경과 인물의 자연성을 위해 한 번의 주조로 제작을 했다. 그리고 오른쪽에 새나무, 새 나무로 조각을 했고요. 53년 김종영 작품입니다. 나무의 질감을 살렸다. 네, 그다음에 형태의 단순화. 단순화 됐죠. 사실은 단순화된 거고 자연스럽게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3, 4차원의 그 공간에서 페브스너는 가부랑 같이,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이제 국가적 이념을 표현하잖아요. 자, 구성주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념은 이제 국가의 이상적 이념을 전달 목적으로, 또 하나는 순수, 조용성을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페브스너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가보가 있잖아요. 가보가 있고, 예, 그리고 국가의 이상적 이념을 전달하는 애들은 이제 타틀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가적 이념을 반영하는 작품들.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강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페브스너나 이제 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미주의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얘네들은 이 전통적인 조각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전통 조각 나왔지만 양감 위주의 조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철사 같은 걸 사용하고요. 팽팽한 긴장감을 위해서 철사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면제, 선제 이런 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어떤 대상의 그 공간을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단순하지만 과감한 면의 구성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우주를 향하여. 그래서 이런 작품도 한번 참고하시고. 자, 소조 작품의 보정. 이제 점토 소조상은 그 자체로 영구적인 보관이 어렵죠. 그래서 소성해가지고 테라코타로 만들거나 탈라법으로 활용해가지고 청동상을 제작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탈라법이 나오는데,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탈라법은 열에 녹는 성질의 밀랍을 활용해서 주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 이게 이제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원형을 만들고, 겉에다가 어떻게 해요? 밀랍으로, 형상을 만들겠죠. 밀랍을 바르면서 그 형의 디테일한 모습이 밀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외형에 이런 식으로 두께 있게, 두께가 일정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께감 있게 밀랍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랍을 바른 원형을 둘레로 틀을 만든다. 이제 거푸집을 만드는 것이죠. 거푸집을 만들어요. 이제 거푸집을 만들 때 꾹꾹 눌러가지고 형태가 잘 나오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밀랍을 녹여 빼요. 그러면 아까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야. 녹아서 없어지면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동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밀랍을 쏙 빼고, 그 다음에 밀랍이 빠진 틈에 청동을 붓는 거죠. 그 다음에 틀을 깨고 다듬는다. 그래서 여기 고정쇠를, 보통 여기가 이제 그게 표시일 거야, 아마 이게. 고정틀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박혀가지고, 안 움직이게. 원래 밀랍이 있던 자리에서 빠지면은 이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쇠가 필요했던 거죠. 소코트를 이용한 테라코타. 점토 소조상은, 소조상으로 소코트를 만든 후에 소코틀 안에 점토를 눌러, 아까 잠깐 나왔었죠. 형태를 만든다 해서 소코틀이 점토의 수분을 흡수해서 점토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지금 이 틀이 보이죠? 이 틀에 보이다가 이제 점토를 일정한 두께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형태를 만들잖아.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내야 되는데 바짝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점점 마르면서 수축을 해요. 근데 수축하는데 의 물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립도 그렇잖아요. 도자기 만들 때 슬립 방식도 이 물을 흡수하면서 그 흙이 약간 줄어들면서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딱 떠내기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코트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점토 소조상을 제작한 후 일정한 두께로 만들기 위해 속에 점토를 파낸 후 건조시켜 조성하는 속파내기 방법. 그 점토를 말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드는 말아 올리기 방법도 있고요. 권진규 외자 소코트의 형식인데 아까 탈라법 했고요. 자, 원하는 형태의 모습을 만든 다음 모형에 밀랍을 바르고 속고를 둘러싸고 밀랍이 있던 자리에 용해된 청동을 부어 채워 넣는다. 그런 방식 탈라법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새로운 재료의 활용. 근대 이후 산업 발달과 더불어 철제, 전기용품, 비닐 등의 새로운 물품이 생산되면서 입체 표현에도 많은 변화가 시도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쓰이는 용품을 활용한 레드메이드도 거기에
거기에 해당되고요. 작품에 등장한 필두로 움직임을 활용하는 키네틱도 등장을 하고요. 빛을 활용한 라이트 아트, 그 다음에 일상의 물건과 폐기물을 활용한 아트 등의 매체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확장되죠. 그러면 전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키넥트 아트, 라이트 아트만 빼고 아트, 물론 키넥트 아트도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얘네들의 재료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폐품이나 이런 일상용품에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살짝 차이이지만 같이 씁니다. 정크 아트 전부 뭐예요? 일상의 소재를 갖고 와서 쓰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근원적인 사용,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적격으로 보는 애들이 어느 애들이죠? 유파가? 입체파죠. 입체파의 종합주의의 콜라주. 이 콜라주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브제로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볼로냐, 이탈리아. 사비니 여인의 약탈이라는 고전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그것을 3D 스캔으로 스캔을 해서 밀랍으로 제작한 작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대형 양초와 다를 바 없는 이 작품은 서서히 불에 다 녹아내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볼로냐의 그 사비니 여인의 약탈은 로마 건국을 로물루즈가 축제를 빌미로 이웃 부족인 그 사비니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자국민들과 사비니 여인들을 강제로 결혼시켰던 상황을 표현한 대규모 군상 작품인데 어쨌든 그런 고전적인 작품을 가지고 재료적인 변형, 재료적인 선택, 새로운 그런 어떤 재료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줬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보전적인 우리가 이제 대상에 대한 어떤 고전적인 작품들은 그 대상이 계속 그 물질로서의 어떤 형상들이 계속 고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약간 뭐랄까 의미를 두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한 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과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드블록 알루미늄 그래서 아나추이라는 작가인데 재활용 알루미늄 캔을 엮어서 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짰는지는 뭐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상용품 재활용품을 가지고서 제작한 후 누러뜨려서 설치를 했대요.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서 처음 주목받았고요. 화려한 회화 작품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버려진 병뚜껑, 캔, 이런 신문지 등의 폐품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고 단단한 재료가 모여 커다란 부드러움으로 승화되고 멀리서 감상할 때와 이제 가까이서 감상할 때가 다르대요. 그래서 작가가 이 작품처럼 오늘날 소비주의 사회에서 끊임없는 생산, 그 다음에 사용 폐기되는 공산품의 예술품으로 새 생명을 얻는 순환 과정으로 발생하는 미적 가치. 그래서 이건 유목민적 미학, 요거 체크하세요. 유목민적 미학. 그러니까 소비로 인해서 생산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새 생명 얻어 순환 과정에 발생하는 미적 가치. 그래서 재활용되는 그런 요인들을 강조한 것들이 유목민적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용되는 의미보단 이 작가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태어나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추이는 쓰레기 하치장에서 작품의 그 재료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 싼 재료를 사용하면 미술가로서 자유를 얻는다. 뭐 큰 의미는 없고. 자, 이끼벽입니다. 자, 덴마크. 엘리아손 작가는 뭐 많이 거론을 했었고요. 인위적으로 병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색다른 감각 체험. 그러니까 이 색다른 감각 체험이라는 것은 이런 공간의 새로운 어떤 창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슬란드계 덴마크 작가 엘리아손은 자연, 철학, 과학, 건축 등의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 예술의 새로운 개념 형태를 보여주는데 보통 철학과 과학, 건축 여러 분야를 넘나들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이걸 흔한 이론 미술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혼자의 지식과 자기 혼자의 기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협업 작품들의 한 일환으로 나타나는 공동 작품으로 우리가 협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공동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나 빛, 거울을 이용한 착시 효과, 기계로 만들어진 유사 자연 현상, 빛과 색채를 이용한 시각 실험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그의 작품들. 보통 이 사람은 비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작품들은 놓이는 장소를 전혀 다른 공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이제 이끼가 이끼긴 한데 그 공간에서의 볼 수 없는 그런 이끼를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놓이는 장소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화시켜 관객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자, 이끼벽은 작가의 초기 작품 중 하나고요. 북유럽 지역에 자라는 술록 이끼를 재료로 했고요. 술록 이끼는 건조되면 수축하면서 색이 바라고 물기를 먹으면 다시 부풀어 오르는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데 그런 공간적인 이끼의 어떤 그런 그 대상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어떤 그 향, 냄새 이런 것도 좀 이 공간에서의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다. 자, 빛의 환영을 마주하다. 이 뭐 라이트 아트죠.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이 채워진 세 개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해리어 항공기. 자, 실제 항공기를 저런 식으로 폐기된 항공기를 저렇게 전시장에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폐기 처분된 전투기 해리어를 그대로 전시장에 매달아 놓아
인간과 기계 문명의 폭력 등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쟁에 사용됐던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걸프전, 보스니아 내전 등에 사용된 전투기 해리어와 제규어를 오브제로 미술관에 전시한 작가는 무기로서의 전투기와 조형적 형태미를 지닌 예술품으로서 전투기를 함께 표현했습니다. 한때는 맹렬하고 두려운 존재였던 전투기는 어느덧 사냥꾼에 의해 포획된 커다란 짐승처럼 군중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데, 첨단 기술의 산물이자 기능과 형태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잔인한 전쟁의 기계인 이 위험한 물건에 대한 불편한 기분을 작가 배너는 사물 자체의 전시로 형상화해 냈다라는 것이죠. YBA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술이 결국은 전쟁에서 그 사륙전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대상, 그런 어떤 기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기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도 작품이야 뭐 유명하죠. 작가가 실제 거주했던 집을 천으로 재현하고 집에 대한 현대인의 다양한 의미와 감정을 담아내고자 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그 미국에서 이제 전시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유의 양식의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는 걸로 유명하죠. 공간을 활용한 미술, 전통적인 제작 기법에 벗어나 입체 조형의 작품이 등장하면서 미술가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관람객에게 보다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이제 조각, 그 기존의 회화, 이것은 이 대상에 대한 그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공간 활용이었지만 이제 그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시장에서 작품대를 벗어난 작품들은 새로운 형식으로 진열되거나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대미술가들은 표현 매체를 확장 하면 물론 공간까지 새롭게 창의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즉 재료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공간과 함께 비어있는 공간 역시 작품의 일부, 그러니까 설치 작품들은 대부분 공간까지 작품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재료가 점유하고 그래서 관객들은 작품이 설치된 공간 안에 색다른 예적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체험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체험. 관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도 여기 또 나와 있죠. 280시간의 감싸기, 좀 마스킹 테이프로 한 건데. 마스킹 테이프를 전시장 벽에 직접 붙이면서 작업하여 작업실이 곧 전시 공간이 되도록 해가지고 드로잉 재료와 영역을 확장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게 이제 드로잉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드로잉이 보통 펜으로 하는데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전시장 벽에 직접 붙이면서 작업하여 작업실이 곧 전시 공간이 되도록 했고, 드로잉 재료와 영역을 확장시켰고, 곽성경은 드로잉의 조형적인 기본 요소를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는, 그러니까 공간 차원의 작품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비된 풍경, 폐품 CD를 활용했는데, CD를 재료로 나지막한 언덕,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죠. 재료를 나지막 언덕에 연속되는 그 형태의 공간을 구성한 설치 작품인데, 프랑스 출신의 설치 작가인 앨리스 모리는 폐 CD를 6만 5천여 장을 활용해서 언덕 조형물을 만들었다. 언덕 조형물이죠. 이 조형물은 파리시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상카르트의 건물 안에다가 설치를 했대요. 이곳은 1998년까지 파리시에서 장례식장이었다가 2008년에 공공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 파리시는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곳을 설치 장소로 선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그 지역적 특성을 제시한 이유는 기존의 작품이 유명한 어떤 전시장이나 이런 데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어떤 새로운 공간에다가 이런 설치 작품을 함으로써 그 공간 자체가 새로운 이미지로 창출할 수 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품들, 추상적인 생각은 포근한 강아지와 같다 뭐 해가지고 선과 면의 조화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공간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게 무슨 매트릭스 같은 분위기죠. 여기서 또 서커트를 활용해서 테라코타 작품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뭐 우리가 한번 했죠. 자, 소코틀의 점토를 사용하는 가능한 이유는 소코틀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고 점토는 수분이 증발됨에 따라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죠. 따라서 소코틀의 누른 점토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부피가 줄고 틀과 분리가 된다. 뭐 그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네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하나 더 못 찍겠는데 내일 시간 되면 하나 더 찍어서 올리든가 수업 준비에 좀 방해가 안 되는 수준 내에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나올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하고 영상미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